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5회 방송이 기록적인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부 50만, 2부 40만. 그 1, 2, 3, 4회가 평균이 25만이었거든요. 네. 따블을 치는. 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5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근데 지난주 6위. 근데 정말 쟁쟁한 팟캐스트 사이에서 6위라면 대단한 숫자 같고요. 저는 아주 기뻐요. 도대체 1등이 아닌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6등 이런 거 하니까. 네. 백혜련님 좀 적응하셔야 돼요. 본래 저러세요. 원래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법 사이에서 제가 자주 보잖아요. 네. 법 사이에서도 저러세요? 근데 데일리 팟캐 홍수 속에서 위클리 팟캐가 6위를 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고요. 50만 갑자기 기록적인 다운로드 기록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EJ에서 폭탄선언 EJ도 안 하고 진짜가라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다음 그 진행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민주의 브레인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걸 끝이에요. 뭐 하라 그랬잖아.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담백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그게 답니까? 네, EBS 방송에 출연했다는데요. 네, 제가 EBS 리얼극장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정치 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그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예요. 네. 최민희 의원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제 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가 그 가족끼리 뭔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가족,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뭐 부부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요. 오지로. 네네네. 네, 그래서 오지로 여행을 떠나면 할 수 없이 둘이 붙어 있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했어요. 근데 그게 어제 방송이 됐어요. 어제? 네, 어제 실시간 검색어 저녁 때 계속 1위시더라고요. 갑자기 다음하고 네이버까지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돼? EBS에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 해도 돼요? 할 수 있어도 돼요. 네. 이건 이제 EBS가 만든 게 아니고 독립 다큐가 만들어서 EBS에 납품하는 시스템인데 그 PD가 담당 PD가 제가 당연히 재선이 됐는 줄 알고 이분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윗을 보니까 최민희 낙선 이런 게 떠돌아다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살펴보다 보니 제가 진짜 낙선을 했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는 안 다루는데 이분 분명히 사연이 많을 거다. 그래갖고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EBS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EBS 사장도 대통령 임명합니까?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네. 어쩐지 내가 2번 출연하고 잘렸더라고. 네, 거기 영향 받죠. 저도 네. EBS 프로 6개월 진행하다가 MB 정부 때 잘렸죠.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반드시 금태섭. 정권교체하고 개선해야겠네요. 그럼요. 금태섭 대변인님이 진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들한테 교육받고 왔나? 그랬더니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금태섭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우리 대본에 황금 입이라고 적혀있는데 소개 안 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골드문트 그런가?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느끼고 있어요? 네, 뭐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다 그렇죠. 자랑만 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아주 예전에는 네. 그게 살짝 자랑이었어요. 깨알 더 뻔뻔해지셨네요. 깨알 깔때기였는데 갈수록 그냥 노골적 깔때기로 지금. 네. 전혀 못 보던 모습이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민주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시장으로 맹하러 가시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그 시장 역할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역시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요즘. 얼굴이? 네, 제가 시장할 때는 힘들어서 제가 진짜 밤에 한국은행을 터는 꿈을 꾸고 그랬어요. 하도 빚에 떠들으니까. 인천 진짜 힘드셨죠. 그때. 네, 그 앞에 계신 분이 다 망해. 빚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앞에 계신 분이 해드시고 해드셨다면 안 되지. 저금 안 좋게 하시고 송영길 시장에 와서 어느 정도 만져뒀는데 왜 이번에는 인천 시민은 다시 그쪽을 택했을까요? 참 이 박근혜 영향이 큽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변기 때문인가? 그래, 변기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변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갔을 때도 변기를 교체했다. 외국 나가서도 호텔에서 변기를 교체했다. 심지어는 뭐 정상회담 갔을 때 사진 못 찍은 거. 화장실 가느라고 못 찍었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변기 이야기를 최초로 꺼내신 분이 송영길 의원 같아요. 네, 민주종 우리 편. 최민희 의원님 저희 민주종 편.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강박만 되네. 그 아주 대박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못 들은 청취자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제가 2013년 이제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이제 이렇게 쭉 방문을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인천시정 보고를 하고 점심 때 이제 식사하고 잠깐 쉬신다 그래서 제 시장실을 당연히 이제 빌려줬는데 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사를 해서 변기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침대 포도 교체하고 전신 거울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아, 전신 거울도요? 네, 네. 그날 전신 거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 깔끔을 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끝나고 나서 나는 혹시 다시 뜯어갈까 싶었는데 안 뜯어가서 뜯어가진 않고. 네, 제가 잘 썼습니다. 새벽기를 얻으셨네요. 아, 그럼 그 뒤에 그걸 쓰셨네요. 네, 썼죠. 부역자. 아껴 써야죠, 그러면. 근데 그 변기도 다 그 나라 돈으로 그렇죠,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변기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 내지 60만 원인데 대통령이 쓰시는 정도의 변기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비대도 아니, 글쎄, 나는 네, 비대까지. 변기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진짜 어렵게 지방에 왔으면 시장이랑 좀 차나 한잔 하면서. 그래야죠, 좀 예. 뭐가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혼자 그냥 계시려 그러는지, 참, 이게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신 거예요. 독대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게 서면 보고 하셔야죠. 한 번은, 제가 그 한 번은 대통령이 이제 무슨 행사 때 송도에 오셨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현안 문제를. 그런데 경호실에서 이제 대통령 행사 시작하니까 국회의원 시장은 다 행사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호실에서. 시장님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 대통령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별도로 약속을 잡든지. 이 양반은 당신 약속 잡아줄 거야. 인천에 왔으면 그래도 시장하고 좀 한 5분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내가 버텼어요. 네,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겨우 한번 진짜 독대, 5분 독대 서서, 서면 독대네 진짜. 서가지고 5분. 그때 어떻게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었습니까? 대통령도 무슨 대답도 하고 좀 대화가 오갔습니까? 그렇죠. 단문이죠 주로. 예, 단문. 원래 그렇게 오시면은 봉투 하나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금일봉?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요. 또 한 분의 손님이 저희 방송을 찾아왔습니다. 그 꼿꼿한 대쪽 검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변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수원 을로 입성한 백혜련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19대 국회 때 한번 실패하셨죠? 재보궐 올라가서. 네. 20대. 아픈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입니까? 그때 생각보다 많이 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한 개도 많고 그때 저희 당이 사실 공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실. 그때 공천 과정에서도 고생하셨고 예. 근데 그때 진 것은 당 탓이고 이번에 이긴 건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내 덕분에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내일이죠. 우리 지금 녹화 시간이 날 녹화 날짜가 21일이니까 네. 22일 날 이제 청문회에서 우병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백혜련 의원이 재밌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우병우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어떤 거였죠? 네, 자존심을 건드려라.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사실 우병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등가를 했고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던 케이스고 또 어린 나이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완결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기춘하고 우병우하고 아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거 김기춘 같은 경우는 정말 안면의 두께가 포항제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포항제철. 네. 김기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수모도 감수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우병우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을 하면 실제로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미리 말해주면 안 되겠는데. 이 방송 내일 나갈 거니까. 아니 저 청문위원들한테 살짝 좀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 뭐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잘해 주시길 바라야죠. 내일 네. 좀 근데 기대해. 아예 모임에서 들어가시면
아니, 한번 좋을 속주로 텐데. 추심 좀 그죠? 해보세요. 하나 끌어내고 들어가세요.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농담식으로 진선미 의원이 도정환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하루 사보임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 네. 되는데. 내일 저희 그 민주주의 회복 TF가 계속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청문회장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저희 소속 의원 한 몇 분이서 피켓팅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나중에 피켓팅. 국정수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네. 한두 석 정도는 진짜 이런데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네네네. 선수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조카로 제가- 넣어서. 좋아. 제가 특종 하나 하고 갈까요? 예. 하세요. 네. 병기 비슷한 거 하나. 오늘 처음 여기서 오픈하는 네, 겁니까? 처음 오픈해요. 그래요. 그래서 행사 이름은 말 못해요. 예,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2, 3일 전에 경호실에서 행사장을 체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대 백드롭을 다 바꾸라고 하더래요. 백드롭을. 예. 네. 색깔 때문에. 남색으로 바꾸라고. 오방색이 아니고. 네, 남색으로. 왜 남색?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빨간색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께서 남색으로 할 때 가장 미모가 돋보인다며. 그래갖고 백드롭을 남색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모에 관심이 많네요. 그것도 다 국가 돈이죠. 진짜 그렇죠. 혼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도 그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울 뒤쪽에는 또 하얀 천으로 자기만 비칠 수 있게 뭐 그런 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영국에 진짜 갔을 때. 거울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천 오셨을 때 전신 거울은 두고 가셨나요? 예. 그것도 그럼 계속 사용하시고. 제가 썼습니다. 그 전신 거울 좋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아니, 남자들도 그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내 얼굴이 커서 거울이 꽉 찼거든. 그 거울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예. 거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럼 얼굴이 작게 보여요. 여기도 거울아 더 갸름하게 보이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들이 그 진행자 두 분,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두 분,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전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방금 나왔던 뭐 청문회 이야기도 해보고요. 청문회 뭐 위증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운로드 수가 50만 정도 기록했는데, 지금, 정청래 손혜원 또 제가 하는 정치 알바가 80만쯤 됩니다. 그거는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당 공식 파케인데, 그렇죠? 네. 조금 열심히 해서 80만까지. 오늘 백혜련, 송영길 두 의원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안 되면 이 두 분 되는데. 타시죠. 그래요. 자,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또르르르 님께서 아니 왜 JP 성대모사 하는 거 아무도 안 받아줘요? 누가 한 건지 헷갈리는데 이 작가는 절대 아니고 뽀의원 또는 금무위원인데 왜 안 받아주냐고요. 3번씩이나 했는데 야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조홍천 의원이 뭐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그게 김종필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흉내냈는지 아, 몰랐어요. 그래요? 3번이나 했다고. 아무도 안 받아줘서 뻘쭘했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맞아요. 오늘 아저씨 개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아니, 저희 다 들었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조홍천 의원이 했는 거고요. 자, 금태섭 의원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음속 메트로놈님이 하신 말인데 금태섭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종편에서 패널들이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13가지나 써놓고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결정이 늦어진다면 야당 책임이다 하는데요. 어떻게든 민주당을 폄훼하려는 의도야 뻔하지만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변호인단이 딴지를 걸어 재판을 지연시켜도 종편에서는 13가지나 넣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네, 답변하기 전에 야, 우리 금태섭 의원 정말 방송 체질이다. 진짜. 요즘 원고 있는 거를 탁탁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딱 전달하려면 딱 읽으시네요.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 답변 말 부탁드립니다. 시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13가지 저희 일부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만 넣어도 된다. 워낙 네. 탄핵이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개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사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판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다 뭐다 하는 거는 이제 루저들의 그 뭐 변명 비슷한 거고 저희가 제출한 대로 제대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정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준 이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잠깐 붙여서 하면 같이 탄핵 실무 추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서 저렇게 논란됐던 게 그때 처음에 뇌물죄 부분하고 생명권 부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일반 형사소송 절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꼭 많다고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당원 모집 광고였습니다. 많이 당원에 참여해 주시고요. 당원 모집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에 촛불 홍보단이 더민주에 꾸려져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송영길 의원님이 홍보단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송영길 의원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장 해 그래서 네, 방에서 좀 시켜서 한 겁니다. 근데 촛불이라는 말은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 촛불 홍보단이 지금 할 때 전국을 누빈다는 건 알겠는데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는 촛불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계속 지금도 돌아다니는 겁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네, 어제는 또 안양을 돌았고요. 지금 공연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열기는 식은 게 아니라 다 가슴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속에 촛불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원님 인천이 지역구고 금의원님 서울이 지역구고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광장에 빨리빨리 이제 집결할 수도 있고 쉽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는데 백혜련은 이제 수원에 계신 분이니까 수원에서도 사실 서울에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서는 수원 나름대로 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열고 있고 또 저희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예전에 한번 열었고 또 문재인 대표 왔을 때 한번 열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분위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네.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네, 똑같고. 전국이 다 똑같다고 봐야죠. 진짜.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아까 대통령 탄핵 답변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좀 깊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일단 보면은 거의 법과대학 1학년생이 리포트 쓰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표지에 대리인이라고 안 쓰고 변호인이라고 썼는데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연좌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최순실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친척도 아닌데 연좌제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이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연좌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그런가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원래 형사재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도 이런 수준의 답변서를 낼까. 청와대 측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급하게 낸 거고 나중에 다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최선님 두 분하고 다 금태섭 의원까지 다 법률가예요? 네. 그러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 제일 궁금했던 게 국정농단의 프로테이지가 1%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쓰겠다 이런 이게 게. 핵심이 근데 이 탄핵 소추와 형사 재판과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탄핵 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결합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적시했던 핵심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미 신임이 배신이 된 거고 나는 연좌제도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 문제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연좌제라고 한 것 자체는 최순실이 문제고 자기는 아니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나는 치킨 내각이라 나는 처음에 치킨인 줄 알았어. 왜 치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는 이거 키친 내각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게 전혀 어떤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상황을 주도하고 인사까지 개입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첩 공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수첩 때문에 다 증거가 확보된 것 같아요. 안종범 수첩, 김영환 수석의 수첩.
네.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변호사들의 자질이 조금 의심된다. 저도 종편에 나가서 토론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 변호사들이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형사재판 절차의 원리들을 다 여기에도 적용해달라 이런 식인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자질 미달의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추측인데 거기 세 분 계신데 그 가장 연장자 되시는 분이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검사하면서 2년 파견 나간 거 외에는 두 번째 그 손봉규 변호사님은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또 되시기도 했던 그런 분이고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명선 변호사가 아마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이 그 저희 당 토론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된 걸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죠. 그분을 대리인으로 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못 구하는 거죠, 진짜. 그분이 엑스맨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이 변호사들을 꼭 몰라서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쓰고 싶어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자제라는 단어 또 뭐 무죄 추정의 원칙, 키친 내각 이런 것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썼다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끌어보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1심, 2심 재판과 모순되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려고 할 텐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헌재가 그런 청와대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그죠? 네. 헌재 나름의 네.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시간을 끌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헌재고 저희고 당황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시간을 끄는 방법도 제대로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은 그건 뭐 조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헌재에서 이거는 형사 재판에만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한 줄 두 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오늘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부터 압수수색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이 삼성을 겨냥해서 수초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검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백혜련 의원이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특검은 아무래도 제일 첫 초점이 뇌물죄라고 보여져요. 지금 오늘 삼성,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은 거의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기록을 다 이미 검토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기록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된다.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재용 관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 방점을 찍어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네. 빨리 사보임에서 들어가세요. 청문회 한 번 더 하세요. 자, 그런데 삼성은 사실은 뭐 돈 줬다고 하는 것, 정유라를 통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유령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삼성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상하게 합병한 거. 그렇죠. 국민연금 자기가 손해인지 알면서도 거기 해줬고. 그래서 이재용 일가가 이걸로 인해서 한 6천억 원의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파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판단 거죠. 이재용 핵심인데. 핵심이 이제 저는 아주 이재용이라고 중요한 봐요. 거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인데 이제 박근혜로 가는데 이재용이 아주 중요하고 홍완선과 최경환 그 관계의 그 합병 비율 문제되는데 저는 이 삼성전자 상대로 저는 주주 대표 소송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이거 사실상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요, 송영길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놓치고 간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홍완선하고 네. 다른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게 안 맞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경환이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최경환의 대구고등학교 동기고 아무튼 최경환 얘기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홍완선을 이재용이가 만났고 국민연금이 사실 이게 540조가 넘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 비율은 한 12%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생히 기억한 게 뭐냐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최경환, 박근혜, 이한구 이 세 사람이 반대했는데 이유가 연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해서 연기금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실 연금을 통해서 일종의 연기금 사익주의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도와주고 그렇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한테 백머니로 혜택을 주고 그렇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당시 결정한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책임져야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한다는 핵심으로 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건희가 왜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희가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희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에버랜드 전환 사채, SDS 신주인수 근무 사채 해가지고 경영권 일부 승계하고 이번에 이 국민연기금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재용 승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곧 이건희 사망이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리되고 나면 자, 백 의원님 하실려고 말씀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확실한 타켓이라는 거죠. 지금 요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과 배임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배임죄는 바로 그 국민연금과 고기를 타켓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줄줄이 이제 소환될 겁니다. 소환될 것이다. 네, 저는 세 분께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헌재는 믿을만한가, 특검은 그렇죠. 믿을만한가,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느낀 게 영화 대부의 마지막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검하는 거 보니까. 현판식은 한편에서 진행하면서 뒤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게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그 불안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전문 의원님. 그래서 제가 조대환 그 음성 파일도 공개한 이유가 사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이번에 임명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뭘 보좌하려고 그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국고 낭비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사법연수원 13기 지금 이 황교안 총리와 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다 동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앞번에 삼성 특검하다 삼성 측 대리인이 돼서 논란이 됐던 분이고 세월호 비대위 또 그 부위원장으로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을 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싶어서 이거 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특검도 막 한다고 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도울 건 도우고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검이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조대한 민정수석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같은 13개여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부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같은 13기지만 연수원 13기가 검찰에서 굉장히 치열한 기수였습니다. 승진을 놔두고. 굉장히 치열한 기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술이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박한철 소장은 검사장까지 승진한 사람이고 조대한 민정수석은 못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박한철 소장한테 조대한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별명이 독일병정이에요. 독일에서 유학을 약간 방금 같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헌재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자기 입장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정호성의 핸드폰에서 대통령 육성 파일이 나온 다음부터는 최순실이 검찰총장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막단 자기가 죽으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도 대단히 보수적이거나 신뢰된 말씀이지만 예전 행태가 이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물결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거든요. 수사할 게 너무나 많고 성공이 보장돼 있는데 이거를 기에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잘 될 거니까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말되 다만 계속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대한 수석이 뭐라 그런다고 박한철 소장이 이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슨 이제 암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 의원님. 특검이 지금 박근혜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요 문제하고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검찰에서 못했던 거 수사, 직접 수사
뭐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뭐 제3의 장소라든가 어쨌든 뭐 서면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계좌 추적 같은 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사 자체는 거의 수사 마무리쯤 될 거니까 한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항상 피의자에 대한 한마디로 주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나서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계좌 추적이 참 비장하던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뭐 최순실이 옷 제공한 거 그거를 대통령이 사비로 다 뭐 했다. 그러니까 그게 된 건지 그런 문제에서부터 결국은 저는 채태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 봐요. 그 재산 형성의 문제 그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제가 최순실의 운전사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예, 최순실의 운전사가 그 선거할 때마다 최순실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뭔가 돈이 간 도움을 줬다. 예, 도움 줬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수사 자체는 이제 뭐 시효라든지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나중에 될 텐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은 최대한 살펴본다는 거죠. 그게 나와 있으면 최대한 살펴보겠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박근혜도 박근혜지만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에서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근데 특검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금태섭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렵습니다. 사실 김기춘이나 우병우에 그러니까 제가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병우의 잘못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뭐냐를 했을 때 그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우병우 수석도 잘 알고 김기춘 실장은 이제 옛날에 법무장관하고 하셨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우병우 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단순히 눈을 감았으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아까 백혜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거를 그냥 놔두고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차라리 적극 가담해서 그걸 돕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새누리당에서도 이 사람을 경질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파헤쳐서 과연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규명을 하고 저는 그에 걸맞는 이 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가 현재로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세월호 때 해경 본청 서버 수색 못하게 막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세월호 123 정장 있잖아요. 그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건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넣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던데.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확실하게 나온 거죠. 지금 그동안 사실 금태섭 의원님 말씀처럼 좀 그 애매모호한 직무유기 그냥 이 정도였지 특별하게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근데 명백하게 직권남용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변찬우 검사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사팀들이 다 지금 현직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윤회 사건인 문건 유출 사건이에요. 저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 두 가지는 지금 조사해 보면 뭔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직 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러서 한마디로 아니 세월호 문제는 저기 수사무마한 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백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전에 전직 검찰총장이 똑같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수사팀에 있었는데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그 수사 기록을 봤을 때 정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 지방광역시장에 대한 수사를 쭉 하다가 증거도 많이 나오고 이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까지 붙어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끝나고 무혐의합니다. 증거가 지금까지 없다는 이유로.
그거 보면은 검사라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보고 같은 정보를 건져서 수사를 하다가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은 그분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유무죄 엄청나게 다투다가. 그러니까 저는 유죄는 됐네요. 그러면. 유죄는 됐죠. 유죄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서로 누군지 시작해서 알잖아요. 뭐 이름도 단서를 벌써 보도 났습니다. 그거. 단서를 해서 제가 그 수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단서로 해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과연 최순실한테 이 정도까지 이익을 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그걸 좀 깊이 들어가서 누가 설계하고 누가 이걸 실행했는지 그 책임을 깊이 규명해서 반드시 그 상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최경락 그 돌아가신 그 형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친구가 한 15년 경찰 생활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제 경찰이 이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자살할 정도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우리 백현원 의원이 말씀한 대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가 왜 이걸 덮고 했는지 그는 명백히 정말 그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팀의 수사 능력을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일 청문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청문회도 그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우병우는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특검대 수사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특검에 하나 좀 첨부할 게 있는데 제가 금태섭 대변인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 일이라서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천 검단시티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두바이를 방문할 때 유정복 시장이 같이 따라갔어요. 사기 맞은 거. 천억 그를 손실한 사건인데 이것도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윤관석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여자가 그 윤에리카 영지라는 여자인데요. 이미 부산에서 그다음에 파주의 페라리시티 뭐 스마트시티에서 한번 이 사기 행각이 나와서 제가 시장 때도 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연결이 돼서 완전히 정말 국민들을 기만한 사기극이 돼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종범 미리 알고 있었던 거를 대통령 체면 뭐 해외 순방 외교 투자 유치 성과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를 은폐하는 바람에 천억의 손실을 낸 것은 정말 철저히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체면 살리려고 천억을 공중에 날린 건데 이게 혐의가 입증된 뭐예요? 배임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봐야 되지만 배임이건 이거 되는 거죠. 그 정윤회 문건 유출도 지금 특검 수사범위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지금 밝히면 밝힐 수가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그걸 수사해야 그때 당시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데 특검에 수사하겠네요. 이게요. 15항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사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항까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고 그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건 정윤회 국정농단 건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었는데 15항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예요. 우병우 수석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개 세월호하고 정윤회 문건 나왔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한 그 수석 시절에 재직했던 사회적으로 이목을 굉장히 끌고 좌우가 대립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백남기 농민 사건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서부터 짚고 넘어가면 돼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부검 영장 그 과정에서 분명히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부터 그 수사 검사들 이렇게 조사해 나가면 분명히 뭔가 저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송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송영길 의원님 그 더민주 세월호 TF 의원들하고 진도 팽목항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인양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그 9분에 대한 가족들의 정말 위로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가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이게 파도가 치면 또 배가 못 뜨고 그러는데 운이 좋게 그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직접 상하이 셀비지하고 TMC 관계자 또 헬스복 관계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들으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올해 말까지 인양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아닙니다. 마침 저희가 그 바로 전날 철제 빔 이게 밑에 집어넣은 게 선미 부분에 이게 성공을 해서 지금 28개가 이제 강철 빔이 다 들어갔고 총 33개가 필요한데 2개가 또 추가로 선두 부분이 됐는데
나머지 3개는 곧 올해 안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선두 부분은 들려있기 때문에 훨씬 강철 빔을 넣기가 좋아서 이게 되면 내년 3월, 4월경 날씨가 좋을 때 이걸 와이어를 연결시켜서 이 들어가지고 반잠수정식의 이게 바지선에 이렇게 인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의 말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데 제가 이제 가족들 들어봐도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직접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인양을 일부러 예. 늦추는 거 아닌가, 예. 왜 구멍을 뚫었냐, 유실 가능성이 그렇죠. 없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만 상하이 딸라오쥐라는 게 이제 딸라오란 말이 이게 인양한단 말인데 이게 공기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상해 예. 교통운수부의 하나의 국장이 그 홍총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우리나라 특히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 기업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영국계 TMC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양쪽을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멍을 왜 뚫었냐 했더니 뚫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들어올릴 때 물이 빠져야 이 하중이 줄이고 거기다 또 공기를 넣어서 이게 부양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해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 TMC 상하이 셀비지 해수부 관계자 3자가 매번 합의해서 그때그때 공정 과정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해수부 관계자가 나와서 보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수부 차관이 따라왔습니다. 유족들도 같이 현장에 갔나요? 갔습니다. 유족들 말씀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인양한 사람들 힘 빠지게 욕하지 말고 네. 좀 격려를 해달라. 아, 그렇습니까? 가장 인양을 바란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뭣도 모르고 막 하면은 가슴이 철렁거린다는 거죠.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따뜻한 바람 불어온 3, 4월에 꼭 인양이 그렇죠. 완료됐습니다. 내년 4월 16일이 3주기인데 예. 그 안에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이렇게 해봅니다. 예, 예. 자, 검찰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다시 검찰 이야기를 가봅시다. 검찰 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이 박순실 사태가 정권 초기에 터졌으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겠냐 하는 거죠. 지금 말에 터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앞으로도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정권 초에는 죽은 정권 죽이고 정권 말에는 이제 지금 정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뭐 최고 지도자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론에서는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검사가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선 주자들이 전부 검찰 개혁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검찰의 뭐 부정부패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데 외국 검찰 주변의 인사들은 외국 검사들이 나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검사는 범죄 수사하는 사람인데 왜 대통령 대선 공약에 등장하냐. 대한민국 검사들이 너무 힘이 센 겁니다. 이거를 정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고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적 시스템에서 이 금의원님은 이게 공수처 계속 반대하시니까. 아니, 그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왜 또. 나하고 독이 되면 수사권, 검경 수사권 분리시키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결국은 필요한 거잖아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소 독점주의를 제한하고 이런 제도로서 저는 이제 공수처 지금으로서는 공수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성원님 저는 경찰과 검찰 수사권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검찰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랑 같이 지금 법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이 직접 보는 직선제로 바꾸자 이런 걸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권을 좀 교체해서 이런 거 정권 초기에 공청회 토론회 막 열어서 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해야죠. 뭔 제도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그 전에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 100일 안에 100대 과제를 합의해서 네네. 집권하자마자 바로 추진하게. 근데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또 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잖아요. 검찰의 그건 힘을 쓰고 아닙니다. 싶잖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검찰을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서 우리가 앞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50년 단임제로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되더라도 이 최악은 피할 수 있게 힘을 빼야 됩니다. 거기선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 대해서는 이 작가님 말이 100% 맞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정현주하고 뭐 최문순하고 다 개혁적인 분이지만 개혁 정권에 대해서 너무 도와주는 게 없다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잘 보도해 주는 건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진행 안 된 거 그거는 좀 맞아요. 그런데 검찰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검찰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는 안 하셨죠. 그쵸. 하려고는 안 하셨는데 방치한 거죠.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하신 건데 그거 잘못됐었죠. 검찰이 거기서 이제 그 좀 괴물 같은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그냥 두고 네. 이걸 활용은 전혀 안 하고 하니까 네. 오히려 역공을 막 그러니까 문제. 그때는 검찰 개혁, 그죠?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였는데 검찰 독립화를 추구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핀트가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키는 조직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참여정부로 올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점점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표 쓰게 된 과정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딱 들어보니까 서울중앙지검 분위기가 완전 틀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서 이게 그때 검찰이 진짜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켰던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집권자의 의지가 그걸 지켜주니까 그냥 있었던 거구나. 그걸 그때 느꼈죠. 그런 여러 이유 네. 때문에 당시 백혜리라는 검사가 사표 쓰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검찰 내부에서 싸울 수는 없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찰 제도상 절대 싸울 수는 없습니까? 검찰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조직 내부에서 개혁을 이룬다는 건 어디 특히 관내에서는 관청이라는 조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아니 그리고 검찰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일선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일반 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 왜 검찰이 항상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상하게 해서 욕을 먹을까? 그러다 대검에 가 보니까 검찰총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청와대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이 한다.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때 검찰이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그전에는 중요 범죄 정보를 청와대에서 다 검찰을 줬습니다. 근데 참여정부가 되면서 경찰에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얘기한 게 그래도 우리가 해야 이 최소한의 길은 그건 지킨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검찰 수뇌부에 가면 특히 이 국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없애야 돼요. 검찰은 다른 나라에서 전부 범죄 수사, 범죄 기소하고 하는 기관인데 왜 검찰이랑 국정원이랑 경찰이 이 청와대 지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한을 줄여야죠. 근데 다른 조직보다 검찰 조직이 더 상명하복이 좀 강한 것 같고 좀 그래서 내부 비판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사실 않아요. 상명하복으로 따진다면요. 경찰이 더 훨씬 심합니다. 검찰보다도. 네. 사실은. 네. 문제가 근데 아니,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그 문제가 힘이 센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예. 상명하복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더 세지. 검사 통일체 원칙은 뭔 말이에요? 아까 그 안에 있어 보면 나름 좋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 상남 문화가 없어요. 네. 다 이 그 다른 조직에 비해서 나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랑 총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수사 중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나 총리가 거기에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하고 검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책임도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검찰로 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또 더 그 역할을 키워주게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검찰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두드러는 것 그런 같기도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 송영길 의원님. 피의자 출신들 이야기 좀 네, 아주 저는 피의자, 지금도 피의자. 어쨌든 뭐 모든 저는 이렇게 봐요. 국가라는 게 폭력의 독점체거든요. 네. 이 조직화된 폭력이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조직화된 폭력을 판사의 영장과 재판과 올바른 프로세스를 통해 행사를 해라는 건데 그게 자유적으로 행사되면 완전히 조폭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는 이 검찰공화국이에요, 검찰공화국. 검찰은 조폭 문화에 쩔어 있다고 아주 확고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렇다고 조폭을 하니. 해결하는 것은 조직 폭력을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시키는 그쵸. 겁니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지. 조직 폭력배가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우리는 뜯기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반드시 말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에는 좀 그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특검 얘기 나오다 검찰 개혁 이야기까지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특검 이야기로 가서 이번 특검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영향은 당연히 미치겠지만은 준다고 아주 봅니다. 결정적이지는 영향을 않죠 또. 네. 근데 만약에 그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브리핑 내용이 정말 결정적인 그렇지. 거면 영향을 미쳐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라든지 이런 네. 거에선 헌재도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민형사 재판이랑 달라서 헌법 재판은 정치적인 속성이 있는 거고 실제 헌재 근무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관들도 다 신문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나는 이걸 안 보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예, 헌법 재판은. 그리고 대통령 답변서에서 적혀 있었던 1심 재판 끝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재의 위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 헌법 재판관들은 되게 기분 나쁠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1심 형사 판사가 정한 다음에 당신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거니까 변호사로서 참 현명하지 못한 태도죠. 아까도 말했지만 형사 재판하고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야 헌법 재판 되는데.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최순실이 그렇게 했는 건 몰랐고. 근데 최순실이 지금 재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준비기일 나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서로 간에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물 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생활을 해보면 지금 정호성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대체로 인정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범으로 엮인 사람들이 서로 죄를 미루는 게 제일 꽃놀이패거든요. 그럼 검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제가 했어요 예, 하다 예. 보면은 이게 공모한 사실만 되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도 어떻게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서 이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형사 재판이면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사 재판이라면. 근데 헌법재판 탄핵에서는요. 그것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무능력한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파면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법적 아주 속 시원하게 보죠. 오늘 속 시원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서에 보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탄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자, 그리고 지금 안종범, 정호성, 특히 정호성 녹음 테이프가 지금 특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슨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건 궁금하죠. 네. 횃불로 변하게 만들래요. 10초만 들으면. 10초만 10초 만에 횃불이거든. 그게. 특검에서 공개를 할 거야 아니면 이게 재판정 가야 공개가 될 거야? 그거는 좀 재판정 가야 될까요? 되지 않을까. 정식으로 나오는 건 네, 재판정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검찰보다는 보안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흘러는 나올 텐데 네. 들으려면 왜냐면 좀 어쨌든 지금 최순실 쪽에서 지금 모든 증거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흘렸다가는 재판에서 조금 특검도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최순실 쪽에서 변호사가 태블릿 PC하고 테이프하고 그 증거 능력을 다투자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증거 아닌 거 아니에요? 최순실 재판의 증거물이 아니죠.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은 최순실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변호사를? 그렇다고 언론에 났죠. 네. 아니 본인의 생각을 말하세요. 언론에 낮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최순실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다 전부 무죄가 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 아주 세밀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조인리의 기본이거든요. 자기가 맡은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예. 그런 것을 보면 그 지금 최순실 변호인으로 돼 있으신 분이 과연 최순실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건지 청와대를 의식하고 하는 건지 진짜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문제는 꼭 저는 그 언론 보도에서는 꼭 그게 뭐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순실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일단 시간을 끄는 것들이 네. 필요하고
태블릿 PC가 가장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의 흥결을 내는 작업 이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태블릿 PC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그 최순실이 변호인을 바꿔달라 검사한테 요청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바꾸면 되지 뭘 검사한테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는데 아마 변호사들이 안 나서는 모양이죠. 제가 국선 변호인 해달라? 아니 그건 아니죠. 사선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거죠. 추천해달라. 검사한테? 네, 네. 그런 거죠. 제가 볼 테니까 정관 좀 당신하고 잘 통할 만한 정관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거 아닌가 아주 싶어요. 솔직하신 분이네. 아니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일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백혜련 의원 나왔으니까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 경우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경우회가 이제 퇴직 경찰들이 모인 단체죠. 네. 그런데 왜 백혜련 의원을 고발했어요? 그 사람들이? 네, 지금 제가 그 당선자 신분일 때 경우에서 어버이연합에도 돈이 그때 지급이 됐었어요. 전경련뿐만이 아니고. 네, 예. 전경련만이 아니라 경우에 어버이연합에 갔는데 그 경우회하고 우병우 수석 그 가족 기업인 삼남개발 거기가 기흥 컨트리 클럽 같이 했죠. 네, 골프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서 돈이 간 시기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비서관으로 발탁된 시기가 거의 얼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고발을 안 하고 경우회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하더라고요. 조사 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 보좌관이 가서 받고 왔습니다. 저는 안 얼마나 받더라고요. 좋으실까. 고발하면. 조선일보 일면에 신문 일면인지 하여튼 몇 면에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백계련 규탄 광고. 자, 지금 촛불 집회가 한창인데 또 맞불 집회가 막 열리고 있어요. 그 주축이 아마 어버이연합인 것 같은데 정경련에서 어버이연합한테 돈을 줬고 일당을 또 지급했는 거는 일단은 확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된 수사는? 제가 그때 그 황교안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그 법무부 장관한테 김현웅 법무장관, 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상호인지 우병우인지 구별도 안 되는 그 어버이연합 분들이 그 담당 검사 심우정 검사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심대평 씨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찌되건 청와대 쪽에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부 네, 위원장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분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좀 의지가 없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당을 해야지. 지금 한번 소환만 하고 계속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이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거의 이제 혐의 없음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게 그렇죠.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시간 끌기? 네 지금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어버이연합 인지 어쨌든 어른들이 돈 받는 장면이 포착된 그 문제하고 지금 정경련이 지속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뭔가를 지원한 거랑 좀 별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MBC 녹취록 폭로해서 거기서 이게 폭로됐던 거거든요. 올 1월에 MBC 녹취록에 큰일 하셨네요. 제가 다 관계돼 있어요. 저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진짜 저도 개인적인 좀 게 있는데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때 우리 인천시청 앞에 와가지고 어버이연합이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진짜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빠른 기동력으로 정보를 가지고 그때 모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그 이런 정보 이런 수집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뭔가 아무튼 배후 세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수사가 오늘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수사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좀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CBS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몇몇 교회 목사를 만나서 좀 자기를 위해서 집회를 조직해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거. 그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정국에? 만났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번 집회를 어버이연합이나 뭐 보수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 예. 네, 그게 오늘 보도로 확인이 돼서 추가 취재를 요청합니다. 그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찰 지휘부에서 수사 교체할 수도 있나요? 수사 검사를? 검찰청 법에 그렇게 돼 네, 할 수 있는. 있는데 네. 거의 하지 그런 않죠. 경우가 없죠. 네. 그렇군요. 이건 예. 이건 어떻게 또 정권 교체해서 수사해야 돼? 정권 교체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우리요 기승전 정권. 정권 교체요. 정권 교체. 알겠습니다. 저 여쭤볼 거 있어요. 송영길 위원한테 네. 예, 여쭤보세요.
그 송영길 의원님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네. 하나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세요? 우리는 심각한 얘기하면 표정이 막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심각한 얘기 하실 때도 미소 띈 얼굴로 하세요. 많이 발전했네. 원래 제가 항상 인상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연습하신 거예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연습하셨네. 네, 얼굴도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심각한데 김어준이 맨날 나한테 놀리는 하고 심각하다고. 아,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궁금했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면세점 특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거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내셨다고 제가 예. 보도 봤는데 예, 예. 잠깐 중요한 사항 갖고 기분 좋은 일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17일 날 3차 면세점 허가를 좀 연기해라고 관세청장한테 요청하고 또 직접 제가 전화도 했는데 뭐 막무가 안 하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됩니다. 강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랑 같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면세점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본안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는데 뭐 롯데 측에 지금 특히 롯데가 70억을 줬다 돌려받은 걸 보더라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렇죠.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결과는 언제쯤 법원이 내리나요? 오늘 이제 행정법원에 제가 제출을 했으니까요. 좀 시간이 가처분 소송은 좀 빨리 결정을 해주겠죠. 예. 뭐 백혜련 의원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요 백희련 의원한테는 일관되잖아요. 제가 또 꽂히면 그냥 하나잖아요. 사보임. 백혜련 청문회로 지금 네. 아주 들어보니까 정말 콕콕콕콕 찌르잖아요. 아니 백 의원님이 칼을 오랫동안 가신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너무 맹하라고 그랬죠. 사실은요 백혜련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반성해야 돼요 당이. 왜냐하면 저분을 굉장히 귀하게 모셔놓고 19대 때 19대 때 그때 모셨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아, 그때 뭐 좀, 의회에. 예, 근데 문제가 그때 있었죠. 뭔가 하여튼 그때 왜 이렇게 막 다들 혼란스러워 하셔서 정말 다들 미안해했죠. 그래서 그 보궐로 나가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 미안했던 분들이 네, 다 진짜. 모여갖고 지원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뛰어넘어야 회의 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긴장해갖고 막 그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셔요. 네. 백혜련 의원 덕으로 수원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고. 아,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안 아니야? 되지. 여기 희생자. 알았어요. 예. 공구 과정의 희생자. 김진표 의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사실 그러니까 혐의가 3개인데 다 무죄나 주요한 거 다 무죄 나시고. 그건 무죄예요. 네. 네. 당선 무효용하고는 상관없게 판결 났습니다. 판결 났고. 네. 그 검찰이 상고하면 어떡해요? 아, 이건 상고합니다. 무조건 이건 무죄가 항소하죠. 나면 네. 항소하죠.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네, 보면 돼요. 선거법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돼. 뭐 밝힐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증인의 클래스가 달라요. 유희로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요청돼 있는 상태라 재판 기일이 안 잡혀요.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증인으로 나오실까요? 지금 뭐 누구한테 고발당한 거예요? 검사신데 그분도. 뭐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주광덕. 상대 후보가. 이기고도. 아, 이겼으면 취하해줘야지. 검사잖아요. 아, 거기다 법사위이시네. 또. 최민희 의원이 제일 안타깝네. 다른 사람들은 이기고 지금 재판받지만 지고 재판받고 있고. 어쨌든 진선미 의원도 1심 무죄나 네, 무죄 났죠. 무죄. 예, 예. 무죄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진짜 이게 우병우 검찰에서 기소.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 무죄 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진짜 나타났다 시즌3 5회 방송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하루 지나서 2부에서 이 두 분과 안 가실 겁니다. 이 두 분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1부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꼭 많다고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당원 모집 광고였습니다. 많이 당원에 참여해 주시고요. 당원 모집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에 촛불 홍보단이 더민주에 끌어져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송영길 의원님이 홍보단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 송영길 의원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장 해 그래서 네. 예, 방송 좀 시켜서 한 겁니다.
근데 네, 촛불이라는 말은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 촛불 홍보단이 지금 할 때 전국을 누빈다는 건 알겠는데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는 촛불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계속 지금도 돌아다니는 겁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네, 어제는 또 안양을 돌았고요. 지금 공연 다 좋아하시고, 다, 그래도 열기는 식은 게 아니라 다 가슴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속에 촛불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원님 뭐 인천이 지역구고 금의원님 서울이 지역구고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광장에 빨리빨리 이제 집결할 수도 있고 쉽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는데 백혜련은 이제 수원에 계신 분이니까 수원에서도 사실 서울에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서는 수원 나름대로 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열고 있고 또 저희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예전에 한번 열었고 또 문재인 대표 왔을 때 한번 열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분위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네,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네, 똑같아요. 전국이 다 똑같다고 네, 봐야죠. 진짜. 네, 그리고 그 금태섭 의원이 아까 대통령 탄핵 답변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좀 깊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뭐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일단 이 보면은 거의 법과대학 1학년생의 리포트 쓰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표지에 대리인이라고 안 쓰고 변호인이라고 썼는데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연좌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좀 그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그 최순실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친척도 아닌데 연좌제라는 건 우리가 이 좀 정말 이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연좌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그런가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원래 형사재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도 이런 수준의 답변서를 내줄까. 청와대 측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급하게 낸 거고 나중에 다시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최선님 두 분하고 다 지금 금태섭 의원까지 다 법률가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 제일 궁금했던 게 국정농단의 그 뭐랄까 프로테이지가 1%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쓰겠다 이런 이게 게. 핵심이 근데 이 탄핵 소추와 형사 재판과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탄핵 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뭐 감옥에 넣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먼저 더민주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장으로 맹하러 가시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그 시장 역할하고 국회의원하고 역시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요즘. 얼굴이? 예, 하도 제가 시장할 때는 힘들어서 제가 진짜 밤에 한국은행을 터는 꿈을 꾸고 그랬어요. 하도 빚에 떠들리니까. 인천 진짜 힘드셨죠, 그때. 그 앞에 계신 분이 다 망해. 빚을거려다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앞에 계신 분이 해드시고 해드셨다면 안 되지. 조금 안 좋게 하시고 송영길 시장에 와서 어느 정도 만져뒀는데 왜 이번에는 인천 시민은 다시 그쪽을 택했을까요? 참 이 박근혜 영향이 큽니다, 거기도. 그렇군요. 변기 때문인가? 그래, 변기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변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갔을 때도 변기를 교체했다. 외국 나가서도 호텔에서 변기를 교체했다. 심지어는 뭐 정상회담 갔을 때 사진 못 찍은 거. 화장실 가느라고. 화장실 가느라고 못 찍었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변기 이야기를 최초로 꺼내신 분이 송영길 의원 같아요. 네, 민주종 우리 편. 최민희 의원. 저희 민주종 편.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에. 그 아주 대박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못 들은 청취자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제가 2013년 이제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이제 이렇게 쭉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인천시정 보고를 하고 점심 때 이제 식사하고 잠깐 쉬신다 그래서 제 시장실을 당연히 이제 빌려줬는데 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사를 해서 변기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침대 보도 교체하고 전신 거울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전신 거울도요? 네. 그날 전신 거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
참 깔끔을 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끝나고 나서 나는 혹시 다시 뜯어갈까 싶었는데 안 뜯어가서 뜯어가진 않고. 예, 제가 잘 썼습니다. 새벽기를 얻으셨네요. 아, 그럼 그 뒤에 그걸 쓰셨네요. 예, 썼죠. 부역자. 네, 아껴 써야죠, 그러면. 근데 그 변기도 다 그 나라 돈으로 그렇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변기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 내지 60만 원인데 대통령이 쓰시는 정도의 변기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비대도 아니, 글쎄, 난 네, 비대까지. 변기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진짜 어렵게 지방에 왔으면 시장이랑 차나 한잔 하면서. 그래야죠, 뭐가 예.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대화를 안 하고 혼자 그냥 계시려 그러는지, 참, 이게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신 거예요. 독대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게 서면 보고 하셔야죠. 한 번은, 제가 그 한 번은 대통령이 이제 무슨 행사 때 송도에 오셨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현안 문제를. 그런데 경호실에서 이제 대통령 행사 시작하니까 국회의원 시장은 다 행사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호실에서. 시장님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 대통령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별도로 약속을 잡든지. 이 양반은 당신 약속 잡아줄 거야. 인체로 왔으면 그래도 시장하고 좀 한 5분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내가 버텼어요. 네,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겨우 한번 진짜 독대, 5분 독대 서서, 서면 독대네 진짜. 서가지고 5분. 그때 어떻게 시장님 계속 말씀하고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었습니까? 대통령도 무슨 대답도 하고 좀 대화가 오갔습니까? 그러고 예. 단문이죠 주로. 예, 단문. 원래 그렇게 오시면은 봉투 하나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금일봉?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갖고 백드롭을 남색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모에 관심이 많네요. 그것도 다 국가 돈이죠. 진짜 그렇죠. 혼자 있어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도 그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울 뒤쪽에는 또 하얀 천으로 자기만 비칠 수 있게 뭐 그런 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영국에 진짜 갔을 때. 거울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천 오셨을 때 전신 거울은 두고 가셨나요? 예. 그것도 그럼 계속 사용하시고. 제가 썼습니다. 그 전신 거울 좋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 있고. 아니, 남자들도 그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내 얼굴이 커서 거울이 꽉 찼거든. 그 거울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거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럼 얼굴이 작게 보여요. 여기도 거울아 더 갸름하게 보이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들이 그 진행자 두 분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두 분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전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방금 나왔던 뭐 청문회 이야기도 해보고요. 청문회 뭐 위증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운로드 수가 50만 정도 기록했는데 지금 정청래 손혜원 또 제가 하는 정치 알바가 80만쯤 됩니다. 그거는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당 공식 파케인데 그렇죠? 네. 네, 조금 열심히 해서 80만까지. 오늘 백혜련, 송영길 두 의원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안 되면 이 두 분 되는데. 하시죠. 그래요. 자,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또르르르님께서 아니 왜 JP 성대모사 하는 거 아무도 안 받아줘요? 누가 한 건지 헷갈리는데 이 작가는 절대 아니고 뽀의원 또는 금무위원인데 왜 안 받아주냐고요. 3번씩이나 했는데 야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조홍천 의원이 뭐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그게 김종필 흉내내는 거였어요. 흉내냈는지 아, 몰랐어요. 그래요? 3번이나 했다고. 아무도 안 받아줘서 뻘쭘했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했대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오늘 아저씨 갑자기 개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아니, 저희 다 들었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조홍천 의원이 했는 거고요. 자, 금태섭 의원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음속 메트로놈 님이 하신 말인데 금태섭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종편에서 패널들이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13가지나 써놓고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결정이 늦어진다면 야당 책임이다 하는데요. 어떻게든 민주당을 폄훼하려는 의도야 뻔하지만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변호인단이 딴지를 걸어 재판을 지연시켜도 종편에서는 13가지나 넣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네, 답변하기 전에 야, 우리 금태섭 의원이 정말 방송 체질이다. 진짜. 요즘 원고 있는 거를 탁탁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딱 전달하려면 딱 읽으시네요.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 답변 말 부탁드립니다. 시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13가지 저희 일부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만 넣어도 된다. 워낙 네. 탄핵이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개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사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판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다 뭐다 하는 거는 이제 루저들의 그 뭐 변명 비슷한 거고 저희가 제출한 대로 제대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정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준 이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잠깐 붙여서 하면 같이 탄핵 실무 추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서 저렇게 논란됐던 게 그때 처음에 뇌물죄 부분하고 생명권 부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래요. 또 한 분의 손님이 저희 방송을 찾아왔습니다. 꼿꼿한 대쪽 검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변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수원 을로 입성한 백혜련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대 국회 때 한번 실패하셨죠? 제복 올라가서. 네. 20대. 아픈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입니까? 그때 생각보다 많이 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한 개도 많고 그때 저희 당에 사실 공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실. 그때 공천 과정에서도 고생하셨고 예. 근데 그때 진 것은 당 탓이고 이번에 이긴 건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내 덕분에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내일이죠. 우리 지금 녹화 시간이 녹화 날짜가 21일이니까 네. 22일 날 이제 청문회에서 우병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백혜련 의원이 재밌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우병우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어떤 거였죠? 네, 자존심을 건드려라.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사실 우병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등가를 했고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던 케이스고 또 어린 나이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완결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김기춘하고 우병우하고 아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거 김기춘 같은 경우는 정말 안면의 두께가 포항제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포항제철. 네. 김기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수모도 감수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우병우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을 하면 실제로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리 말해주면 안 되겠는데. 이 방송 내일 나갈 거니까. 아니 저 청문위원들한테 살짝 좀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 뭐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잘해 주시길 바라야죠. 네, 내일 네. 좀 기대해. 아예 상소임에서 들어가시면 한번 좋을 텐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그렇죠? 해보죠. 하나 끌어내고 들어가세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농담식으로 진선미 의원이 도정환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하루 사보임해가지고 하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내일 저희 민주주의 회복 TF가 계속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청문회장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저희 소속 의원 한 몇 분이서 피켓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나중에 피켓팅. 국정수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네. 한두 석 정도는 진짜 이런데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네네네. 선수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조카로 넣어서. 좋아. 제가 특종 하나 하고 갈까요? 예. 하세요. 네. 병기 비슷한 거 하나. 오늘 처음 여기서 오픈하는 네, 겁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행사 이름은 말 못해요. 예,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2, 3일 전에 경호실에서 행사장을 체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대 백드롭을 다 바꾸라고 하더래요. 백드롭을. 예. 색깔 때문에. 남색으로 바꾸라고. 오방색이 아니고. 네. 남색으로. 왜 남색으로?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빨간색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께서 남색으로 할 때 가장 미모가 돋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5회 방송이 기록적인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부 50만, 2부 40만. 그 1, 2, 3, 4회가 평균이 25만이었거든요. 네. 따블을 치는.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5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근데 지난주 6위. 근데 정말 쟁쟁한 팟캐스트 사이에서 6위라면 대단한 숫자 같고요. 저는 아주 기뻐요. 도대체 1등이 아닌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6등 이런 거 하니까 네. 백혜련 의원님 좀 적응하셔야 돼요. 본래 저러세요. 원래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제가 자주 보잖아요. 네. 법 사이에서도 저러세요? 근데 데일리 팟캐 홍수 속에서 위클리 팟캐가 6위를 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고요. 50만 갑자기 기록적인 다운로드 기록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EJ에서 폭탄선언 EJ도 안 하고 진짜가라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다음 그 진행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민주의 브레인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걸 끝이에요. 뭐 하라 그랬잖아.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그래요? 사람이 담백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그게 답니까? 네, EBS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네, 제가 EBS 리얼극장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정치 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그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예요. 최민희 의원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제 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가 그 가족끼리 뭔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가족,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뭐 부부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요. 오지로. 네네네. 네, 그래서 오지로 여행을 떠나면 할 수 없이 둘이 붙어 있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방송이 됐어요. 어제? 네, 어제 실시간 검색어 저녁 때 계속 1위시더라고요. 갑자기 다음하고 네. 네이버까지 실시간 1위인 검색일이었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뭔 일이 돼? EBS에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 해도 돼요? 할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이제 EBS가 만든 게 아니고 독립 다큐가 만들어서 EBS에 납품하는 시스템인데 그 PD가 담당 PD가 제가 당연히 재선이 됐는 줄 알고 이분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윗을 보니까 최민희 낙선 이런 게 떠돌아다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살펴보다 보니 제가 진짜 낙선을 했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는 안 다루는데 이분 분명히 사연이 많을 거다. 그래갖고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EBS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EBS 사장도 대통령 임명합니까?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어쩐지 내가 2번 출연하고 잘렸더라고. 네, 거기 영향 받죠. 저도 네. EBS 프로 6개월 진행하다가 MB 정부 때 잘렸어요.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있다 이거. 반드시 금태섭 정권 교체하고 개선해야겠네요. 그럼요. 금태섭 대변인님이 진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들한테 교육받고 왔나? 그랬더니 경험이 경험자. 있으시군요. 자, 금태섭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우리 대본에 황금 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개 안 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골드문트 그건가?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느끼고 있어요? 뭐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다 그렇죠. 자랑만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아주 예전에는 네. 그 살짝 자랑이었어요. 깨알 더 뻔뻔해지죠. 깨알 네. 깔때기였는데 갈수록 그냥 노골적 깔때기로 지금. 네, 전혀 못 보던 모습이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2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5회 방송이 기록적인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부 50만, 2부 40만. 그 1, 2, 3, 4회가 평균이 25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따블을 치는.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5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근데 지난주 6위. 근데 정말 쟁쟁한 팟캐스트 사이에서 6위라면 대단한 숫자 같고요. 저는 아주 기뻐요. 도대체 1등이 아닌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6등 이런 거 하니까 네. 백혜련 의원님 좀 적응하셔야 돼요. 본래 저러세요. 원래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제가 자주 보잖아요. 네. 법 사이에서도 저러세요? 근데 데일리 팟캐 홍수 속에서 위클리 팟캐가 6위를 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고요. 50만 갑자기 기록적인 다운로드 기록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EJ에서 폭탄선언 EJ도 안 하고 진짜가라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다음 그 진행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민주의 브레인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걸 끝이에요. 뭐 하라 그랬잖아.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그래요? 사람이 담백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그게 답니까? 네, EBS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네, 제가 EBS 리얼극장
이라는 프로그램. 아, 정치 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그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예요. 최민희 의원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제 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가 그 가족끼리 뭔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가족,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뭐 부부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요. 오지로. 네네네. 네, 그래서 오지로 여행을 떠나면 할 수 없이 둘이 붙어 있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했어요. 근데 그게 어제 방송이 됐어요. 어제? 네, 어제 실시간 검색어 저녁 때 계속 1위시더라고요. 갑자기 아, 다음하고 진짜요? 네이버까지 시장 1위인 검색 거예요. 1위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뭔 일이 돼? EBS에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 해도 돼요? 할수 돼요. 네. 이건 이제 EBS가 만든 게 아니고 독립 다큐가 만들어서 EBS에 납품하는 시스템인데 그 PD가 담당 PD가 제가 당연히 재선이 됐는 줄 알고 이분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윗을 보니까 최민희 낙선 이런 게 떠돌아다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살펴보다 보니 제가 진짜 낙선을 했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는 안 다루는데 아 이분 분명히 사연이 많을 거다. 그래갖고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EBS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EBS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그러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어쩐지 내가 2번 출연하고 잘렸더라고. 네, 거기 영향 받죠. 저도 네. EBS 프로 6개월 진행하다가 MB 정부 때 잘렸죠.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있다 이거. 아, 반드시 금태섭. 정권교체하고 개선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금태섭 대변인님이 진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들한테 교육받고 왔나? 그랬더니 경험이 경험자. 있으시군요. 자, 금태섭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우리 대본에 황금 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개 안 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골드문트 그건가?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느끼고 있어요?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다 그렇죠. 자랑만 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아주 예전에는 네. 그게 살짝 자랑이었어요. 깨알, 좀 더 뻔뻔해지셨네요. 깨알 네. 깔때기였는데 갈수록 그냥 노골적 깔때기로 지금. 네, 전혀 못 보던 모습이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민주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장으로 맹하러 가시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그 시장 역할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역시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요즘. 아, 얼굴이? 예, 제가 시장할 때는 힘들어서 제가 진짜 밤에 한국은행을 터는 꿈을 꾸고 그랬어요. 하도 빚에 떠들으니까. 아, 인천 진짜 힘드셨죠. 그때. 예, 그 앞에 계신 분이 다 망해. 뒤지다거리다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앞에 계신 분이 해드시고 해드셨다면 안 되지. 네. 조금 안 좋게 하시고 네. 송영길 시장에 와서 어느 정도 만져뒀는데 네. 왜 이번에는 인천 시민은 다시 그쪽을 택했을까요? 참, 이 박근혜 영향이 큽니다, 거기도. 아, 그렇군요. 변기 때문인가? 그래, 변기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변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갔을 때도 변기를 교체했다. 외국 나가서도 호텔에서 변기를 교체했다. 심지어는 뭐 정상회담 갔을 때 사진 못 찍은 거. 화장실 가는 화장실 거. 가느라고 못 찍었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변기 이야기를 최초로 꺼내신 분이 송영길 의원 같아요. 네, 민주종 우리 편. 최민희 의원님. 저희 민주종 편.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강박받네. 그 아주 대박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못 들은 청취자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제가 해주세요. 2013년 이제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이제 이렇게 쭉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인천시정 보고를 하고 점심 때 이제 식사하고 잠깐 쉬신다 그래서 제 시장실을 당연히 이제 빌려줬는데 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사를 해서 변기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침대 보도 교체하고 전신 거울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아, 전신 거울도요? 네, 네. 그날 전신 거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 깔끔을 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끝나고 나서 나는 혹시 다시 뜯어갈까 싶었는데 안 뜯어가서 뜯어가진 않고. 네, 제가 잘 썼습니다. 새벽기를 얻으셨네요. 아, 그럼 그 뒤에 그걸 쓰셨네요. 네, 썼죠. 부역자. 네, 아껴 써야죠 그러면. 근데 그
병기도 다 그 나라 돈으로 그렇죠,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병기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 내지 60만 원인데 대통령이 쓰시는 정도의 병기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비대도 아니, 글쎄, 나는 네, 비대까지. 변기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진짜 어렵게 지방에 왔으면 시장이랑 좀 차나 한잔 하면서. 그래야죠, 뭐가 예.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혼자 그냥 계시려 그러는지, 참, 이게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신 거예요. 독대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게 서면 보고 하셔야죠.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대통령이 이제 무슨 행사 때 송도에 오셨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현안 문제를. 그런데 경호실에서 이제 대통령 행사 시작하니까 국회의원 시장은 다 행사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호실에서. 시장님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아니, 대통령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별도로 약속을 잡든지. 이 양반은 당신 약속 잡아줄 거야. 인차를 왔으면 그래도 시장하고 좀 한 5분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내가 버텼어요. 네,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겨우 한번 진짜 독대, 5분 독대 서서, 서면 독대네 진짜. 서가지고 5분. 그때 어떻게 시장님 계속 말씀하고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었습니까? 대통령도 무슨 대답도 하고 좀 대화가 오갔습니까? 그렇죠. 단문이죠 주로. 예, 단문. 원래 그렇게 오시면은 봉투 하나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금일봉?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요. 또 한 분의 손님이 저희 방송을 찾아왔습니다. 꼿꼿한 대쪽 검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변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수원 을로 입성한 백혜련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대 국회 때 한번 실패하셨죠? 재보궐 올라가서. 네. 20대. 아픈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입니까? 그때 생각보다 많이 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한 개도 많고 그때 저희 당이 사실 공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실. 그때 공천 과정에서도 고생하셨고 예. 근데 그때 진 것은 당 탓이고 이번에 이긴 건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내 덕분이고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내일이죠. 우리 지금 녹화 시간이 날 녹화 날짜가 21일이니까 네. 22일 날 이제 청문회에서 우병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백혜련 의원이 재밌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우병우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어떤 거였죠? 네, 자존심을 건드려라. 네.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사실 우병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등가를 했고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던 케이스고 또 어린 나이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완결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기춘하고 우병우하고 아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김기춘 같은 경우는 정말 안면의 두께가 포항제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포항제철. 네. 김기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수모도 감수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우병우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을 하면 실제로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미리 말해주면 안 되겠는데. 이 방송 내일 나갈 거니까. 아니 저 청문위원들한테 살짝 좀 얘기 해주시 그랬어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 뭐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잘해주시길 바라야죠. 내일 좀 근데 기대해. 아예 최고임에서 들어가시면 한번 좋을 속주로 텐데. 추심 좀 그렇죠? 해주세요. 하나 끌어내고 들어가세요.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농담식으로 진선미 의원이 도정환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하루 사보임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내일 저희 민주주의 회복 TF가 계속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청문회장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저희 소속 의원 한 몇 분이서 피켓팅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나중에 피켓팅. 국정수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네. 한두 석 정도는 진짜 이런데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네네네. 선수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조카로 넣어서. 좋아. 제가 특종 하나 하고 갈까요? 예. 하세요. 네. 병기 비슷한 거 하나. 오늘 처음 여기서 오픈하는 네, 겁니까? 처음 오픈해요. 그래요. 그래서 행사 이름은 말 못해요. 예,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2, 3일 전에 경호실에서 행사장을 체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대 백드롭을 다 바꾸라고 하더래요. 백드롭을. 예. 네. 색깔 때문에. 남색으로 바꾸라고. 오방색이 아니고. 네, 남색으로. 왜 남색으로?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빨간색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께서 남색으로 할 때 가장 미모가 돋보인다면. 그래갖고 백드롭을 남색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모에 관심이 많네요. 그것도 다 국가 진짜 논리죠. 그렇죠. 혼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도 그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거울 뒤쪽에는 또 하얀 천으로 자기만 비칠 수 있게 뭐 그런 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영국에 진짜 갔을 때. 거울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천 오셨을 때 전신 거울은 두고 가셨나요? 예. 그것도 그럼 계속 사용하시고. 제가 썼습니다. 그 전신 거울 좋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 있고. 아니, 남자들도 그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이거 내 얼굴이 커서 거울이 꽉 찼거든. 그 거울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예. 거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럼 얼굴이 작게 보여요. 여기도 거울아 더 갸름하게 보이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들이 그 진행자 두 분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두 분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전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방금 나왔던 뭐 청문회 이야기도 해보고요. 청문회 뭐 위증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운로드 수가 50만 정도 기록했는데 지금 정청래 손혜원 또 제가 하는 정치 알바가 80만쯤 됩니다. 그거는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당 공식 파케인데 그렇죠? 네. 네, 조금 열심히 해서 80만까지. 오늘 백혜련, 송영길 두 의원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안 되면 올려드리고 이 두 분 되는데. 하시죠. 그래요. 자,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또르르르님께서 아니 왜 JP 성대모사 하는 거 아무도 안 받아줘요? 누가 한 건지 헷갈리는데 이 작가는 절대 아니고 뽀의원 또는 금의원인데 왜 안 받아주냐고요. 3번씩이나 했는데 야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조홍천 의원이 뭐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그게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그 불안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전문 의원님. 그래서 제가 조대환 그 음성 파일도 공개한 이유가 사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이번에 임명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뭘 보좌하려고 그 네.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국고 낭비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사법연수원 13기 지금 이 황교안 총리와 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다 동기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앞번에 삼성 특검하다 삼성 측 대리인이 돼서 논란이 됐던 분이고 네. 세월호 비대위 또 그 부위원장으로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을 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싶어서 이거 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특검도 막 한다고 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도울 건 도우고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검이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네, 조대한 민정수석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같은 13기여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부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같은 13기지만 연수원 13기가 검찰에서 굉장히 치열한 기수였습니다. 승진을 놔두고. 네. 굉장히 치열한 기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술이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박한철 소장은 검사장까지 승진한 사람이고 조대한 민정수석은 못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박한철 소장한테 조대한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별명이 독일병정이에요. 독일에서 유학을. 예. 약간 방금 같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헌재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쉽지는 영향이 없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보면은 자기 입장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정호성의 핸드폰에서 대통령 육성 파일이 나온 다음부터는 최순실이 검찰총장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막단 자기가 죽으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도 대단히 보수적이거나 신뢰된 말씀이지만 예전 행태가 이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물결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거든요. 수사할 게 너무나 많고 성공이 보장돼 있는데 이거를 덮기에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잘 될 거니까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말되 다만 계속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대한 수석이 뭐라 그런다고 박한철 소장이 이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슨 이제 암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 의원님. 네. 특검이 지금 박근혜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핵심인 네.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요 문제하고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검찰에서 못했던 거 수사 직접 수사 뭐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뭐 제3의 장소라든가 어쨌든 뭐 서면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계좌 추적 같은 건 좀 그렇죠.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사 자체는 거의 수사 마무리쯤 될 거니까 한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항상 피의자에 대한 한마디로 주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나서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계좌 추적이 참 비장하던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뭐 최순실이 옷 제공한 거 그거를 대통령이 사비로 다 뭐 했다. 그러니까 그게 된 건지 그런 문제에서부터 결국은 저는 채태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 봐요. 그 재산 형성의 문제 그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제가 최순실의 운전사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예, 최순실의 운전사가 그 선거할 때마다 최순실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뭔가 돈이 도움을 줬다. 예, 도움 예, 줬다. 예.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수사 자체는 이제 뭐 시효라든지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나중에 될 텐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은 최대한 살펴본다는 거죠. 그게 나와 있으면 최대한 살펴보겠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박근혜도 박근혜지만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에서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근데 특검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금태섭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렵습니다. 사실 김기춘이나 우병우에 그러니까 제가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병우의 잘못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뭐냐를 했을 때 그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우병우 수석도 잘 알고 김기춘 실장은 이제 옛날에 법무장관하고 하셨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시스템을 우병우 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단순히 눈을 감았으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아까 백혜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거를 그냥 놔두고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차라리 적극 가담해서 그걸 돕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새누리당에서도 이 사람을 경질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파헤쳐서 과연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규명을 하고 저는 그에 걸맞는 이 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가 현재로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세월호 때 해경 본청 서버 수색 못하게 막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표현이 있었는데 수첩 때문에 다 증거가 확보된 것 네. 같아요. 안종범 수첩, 김영환 수석의 수첩. 네.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변호사들의 자질이 조금 의심된다. 저도 종편에 나가서 토론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 변호사들이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형사재판 절차의 원리들을 다 여기에도 적용해달라 이런 식인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자질 미달의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추측인데 거기 세 분 계신데 그 가장 연장자 되시는 분이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검사하면서 2년 파견 나간 거 외에는 두 번째 그 손봉규 변호사님은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또 되시기도 했던 그런 분이고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명선 변호사가 아마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이 저희 당 토론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된 걸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죠. 예. 그분을 대리인으로 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못
복구하는 거죠, 진짜. 네. 그분 엑스맨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이 변호사들을 꼭 몰라서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쓰고 싶어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자제라는 단어 또 뭐 무죄 출생의 원칙, 키친 내각 이런 것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썼다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끌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1심, 2심 재판과 모순되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려고 그러는 걸 텐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헌재가 그런 청와대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그죠? 네. 헌재 나름의 네.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시간을 끌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헌재고 저희고 당황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시간을 끄는 방법도 제대로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은 그건 뭐 조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헌재에서 이거는 형사 재판에만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한 줄 두 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오늘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부터 압수수색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이 삼성을 겨냥해서 수초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검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백혜련 의원이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특검은 아무래도 제일 첫 초점이 뇌물죄라고 보여져요. 지금 오늘 삼성,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은 거의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기록을 다 이미 검토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기록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된다.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재용 관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 방점을 찍어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네. 빨리 사보임에서 들어가세요. 청문회 한 번 더 하자 하세요. 자, 그런데 삼성은 사실은 뭐 돈 줬다고 하는 거 정유라를 통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유령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삼성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상하게 합병한 거. 그렇죠. 국민연금은 자기가 손해인지 알면서도 거기 해줬고. 그래서 이재용 일가가 이걸로 인해서 한 6천억의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파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판단 거죠. 이재용 핵심인데. 핵심이 이제 저는 아주 이재용이라고 중요한 봐요. 거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인데 이제 박근혜로 가는데 이재용이 아주 중요하고 홍완선과 최경환 그 관계의 그 합병 비율 문제되는데 저는 이 삼성전자 상대로 이게 저는 주주 대표 소송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이거 사실상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요, 송영길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놓치고 간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홍완선하고 네. 다른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게 안 맞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경환이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최경환의 대구고등학교 동기고 아무튼 최경환 얘기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홍완선을 이재용이가 만났고 국민연금이 사실 이게 540조가 넘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 비율은 한 12%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생히 기억한 게 뭐냐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최경환, 박근혜, 이한구 이 세 사람이 반대했는데 이유가 연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해서 연기금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실 연금을 통해서 일종의 연기금 사익주의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도와주고 그렇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한테 백머니로 혜택을 주고 그렇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당시 결정한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업무상 그리고- 배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핵심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건희가 왜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희가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희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에버랜드 전환 사채, SDS 신주인수 근무 사채 해가지고 경영권 일부 승계하고 이번에 이 국민연기금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재용 승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곧 이건희 사망이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리되고 나면 자, 백 의원님 하실려는 말씀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확실한 타켓이라는 거죠. 지금 요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과 배임
배임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배임죄는 바로 그 국민연금과 고기를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줄줄이 이제 소환될 겁니다. 소환될 것이다. 네, 저는 세 분께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헌재는 믿을만한가, 특검은 그렇죠. 믿을만한가,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느낀 게 영화 대부의 마지막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검하는 거 보니까. 현판식은 한편에서 진행하면서 뒤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김종필이 흉내내는 거였어요. 흉내냈는지 아, 몰랐어요. 그래요? 3번이나 했다고. 아무도 안 받아줘서 뻘쭘했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했대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아저씨 옆자리- 개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아니, 저희 다 들었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조홍천 의원이 했는 거고요. 자, 금태섭 의원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음속 메트로놈님이 하신 말인데 금태섭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종편에서 패널들이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를 13가지나 써놓고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결정이 늦어진다면 야당 책임이다 하는데요. 어떻게든 민주당을 폄훼하려는 의도야 뻔하지만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변호인단이 딴지를 걸어 재판을 지연시켜도 종편에서는 13가지나 넣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네, 답변하기 전에, 야, 우리 금태섭 의원이 정말 방송 체질이다. 진짜. 여기 원고 있는 거를 탁탁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딱 전달하려면 딱 읽으시네요.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 답변 말 부탁드립니다. 시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13가지 저희 일부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만 넣어도 된다. 워낙 네. 탄핵이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개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사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판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다 뭐다 하는 거는 이제 루저들의 그 뭐 변명 비슷한 거고 저희가 제출한 대로 제대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정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준 이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잠깐 붙여서 하면 같이 탄핵 실무 추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서 저게 논란됐던 게 그때 처음에 뇌물죄 부분하고 생명권 부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일반 형사소송 절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꼭 많다고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당원 모집 광고였습니다. 많이 당원에 참여해 주시고요. 당원 모집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에 촛불 홍보단이 더민주에 끌어져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송영길 의원님이 홍보단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 송영길 의원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장 해 그래서 네. 네, 방송 좀 시켜서 온 겁니다. 근데 네, 촛불이라는 말은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 촛불 홍보단이 지금 할 때 전국을 누빈다는 건 알겠는데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는 촛불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계속 지금도 돌아다니는 겁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네, 어제는 또 안양을 돌았고요. 지금 공연 다 좋아하시고, 다, 그래서 열기는 식은 게 아니라 다 가슴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속에 촛불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원님 인천이 지역구고 금의원님 서울이 지역구고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광장에 빨리빨리 이제 집결할 수도 있고 쉽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는데 백혜원은 이제 수원에 계신 분이니까 수원에서도 사실 서울에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서는 수원 나름대로 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열고 있고 또 저희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예전에 한번 열었고 또 문재인 대표 왔을 때 한번 열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분위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네,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네, 똑같고. 전국이 다 똑같다고 네, 봐야죠. 진짜.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아까 대통령 탄핵 답변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좀 깊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일단 보면은 거의 법과대학 1학년생의 리포트 쓰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표지에
대리인이라고 안 쓰고 변호인이라고 썼는데 변호인은 형사 재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연좌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좀 그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그 최순실랑 박근혜 대통령이 친척도 아닌데 연좌제라는 건 우리가 이 좀 정말 이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연좌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뭐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그런가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원래 형사재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도 이런 수준의 답변서를 낼까. 청와대 측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급하게 낸 거고 나중에 다시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초대손님 두 분하고 다 금태섭이니까 다 법률가예요? 네.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 제일 궁금했던 게 국정농단의 그 뭐랄까 프로테이지가 1%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쓰겠다 이런 이게 게. 핵심이 근데 이 탄핵 소추와 형사 재판과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탄핵 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뭐 감옥에 넣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결합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적시했던 핵심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미 신임이 배신이 된 거고 나는 연좌제도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 문제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연좌제라고 한 것 자체는 최순실이 문제고 자기는 아니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나는 뭐 치킨 내각이라 나는 처음에 치킨인 줄 알았어. 왜 치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나 이거 키친 내각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게 전혀 어떤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상황을 주도하고 인사까지 개입한 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수첩으로 수첩 공조란